자, 여러분 2022년도 6월 지방직 사회복지학 기출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험 문제는 오히려 보호직보다는 좀 더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나왔고, 다만 우리가 전혀 다루지 않았던 사회복지법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20번 문제, 요 후원금 관리 방법을 전혀 우리가 이제 예상치 못한 아마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법규를 여기까지 우리가 규칙까지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기억니은 디귿이 다 맞는 것인데 법조문에서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상식으로 접근해서 풀 수밖에 없었죠. 상식으로 풀 수밖에. 이따 우리가 볼 것이고, 요거 이제 좀 우리가 커버하기 힘든 것이고, 우리가 이제 수업 중에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16번에 사회복지 실전의 기록 유형, 아까 보충 자료로 제가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파펠과 로스만이 제시한 세 가지 모델은 이것도 우리가 직접 하진 않았어요. 이 세 문제를 뺀 나머지는 우리가 다 다뤘던 것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이 세 문제를 모두 꼭 틀릴 만한 것이었냐, 그것도 한번 우리가 이따 보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우리가 1번부터 순차적으로 가볼까요? 요 사회복지 로마니 신이 제시한 사회복지 변화 방향, 이게 우리 그 책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그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 쪽이라고 내가 써져 있는데 한번 봐볼까요? 책도 직접 페이지를 찾아보고, 자, 사회복지 실천론 60페이지를 봐보세요. 우리 해설도 지금 사실 그걸 그대로 가져다가 놓고 있는데, 사회복지 변화 방향 해가지고 우리 해설에서는 그 사지선다의 내용을 다 굵은 글씨로 처리를 해버렸어요. 네 줄이 아마 굵은 글씨가 돼 있을 건데, 거기 보시면 1번이 틀렸잖아. 특수에서 보편, 세 번째 보시면, 우리 책에서 세 번째 보면 빈민 대상의 특수한 선별적 서비스에서 전국민 대상의 보편적 서비스로 바꿨죠. 그래서 특수에서 또는 선별에서 보편주의로 간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이 것들은 여러분이 틀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안 틀렸죠? 안 틀렸을 거예요. 아주 쉬웠던 문제이고요. 로마니 신이 나오다가 몇 년 안 나오다가 다시 나왔었죠. 2번은 법이네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우리 그 시험 본날 오전엔가 우리 했었죠. 좀 안타까웠죠. 전날 했었으면 맞았을 것인데. 그래도 다 맞았나요? 그랬습니다. 소득 인정액이죠.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게 소득 인정액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도 있지만 여기 이제 친절하게 해설에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2조의 9호 소득 인정액이란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그대로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법에서 중요시 다뤘던 것이고 과거에도 나왔던 것이다. 기출된 게 또 나왔다. 그 다음에 3번은 우리가 그 시험 보기 일주일 전인가 우리가 2주일 전인가 우리가 했던 것이죠. 카드신이 분류한 아동복지 서비스 해가지고 이것은 지금 보충적 서비스인데, 봐봐. 사회가 부모의 역할을 일부분 대신 보충해 준다 이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이 해설을 봐보세요. 좀 더 우리 책에 있는 걸 보기 좋게 말을 만들어서 제가 넣어놨는데, 해설에 보시면 카드신은 지지적 서비스 또는 보조적 또는 보완적 서비스, 그리고 대리적 서비스나 보조, 보완이 보충이에요. 지지, 보조, 대리. 그러면 카드신이 말한 지지적 서비스는 봐봐. 뭔가 부모와 아동이 지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부모와 아동이 각자의 책임이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지원해 주는 거야. 그럼 어떤 것이 사례야? 가족생활교육, 집단상담, 개별사회사업, 문제아동 행동지도, 그 다음에 가족치료, 부모교육. 그러니까 부모와 가정을 그대로 놓고 약간의 지원이나 지지를 해주는 거야. 근데 보조, 보완, 보충적 서비스는 부모의 역할을 일부 보조하거나 대행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가 있어요? 아동수당, 생활보조 등의 소득보장 프로그램, 보육사업, 타가보호 서비스, 보호사업, 가정조성사업 등 홈메이커 서비스.
그러니까 부족한 가정 부모의 역할을 일부 보조하거나 대행해 주는 것이 보충해 주고 보완해 주고 보조해 주는 것이지. 이게 지지 보조란 말이에요. 대리적 서비스는 아예 부모한테 기대할 게 없는 거야. 또는 부모가 없거나. 그래서 봐봐. 사망, 유기, 이혼, 별거, 수형. 수형은 뭡니까? 그 교도소 들어간 거야. 입대, 질병, 실업 등으로 부모의 역할이 상실되거나 결손되었을 때 부모 역할을 대리해 주는 서비스야. 그럼 뭐가 있을까? 사례. 입양, 가정위탁, 시설보호. 이게 대리적 서비스야. 그것을 주커만의 입장에서 오면 지지하고 보조 두 개가 1차 방어선. 대리적 서비스 중에서 일부가 2차 방어선, 일부가 3차 방어선. 그 뭐야? 입양이나 가정위탁이 2차, 3차는 시설보호. 오케이?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카드식 위주로 나왔고 이것도 제가 볼 때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나눠드렸었죠. 나눠드리지 않았나? 내가 자료만 만들어 놓고 안 나눠줬나? 그런데 책에서 이걸 우리가 보긴 했을 거예요. 한번 봐볼까? 노인복지. 응? 이거 법이긴 해도 이거 내가 자료 안 나눠줬나? 61조? 아니 이건 아니야. 노인복지시설은 아니고 이거 노인복지법에 나오는 거야. 아, 내가 노인복지 우리 진도 안 나갔지? 법에서. 그 법에서 이것을 보기 편하게 하려고 내가 이 표를 만들어 놨어요. 법 하면서 나눠주려고. 그럼 여러분 이거 틀려버렸나? 틀린 건 아니지? 아, 양농하고. 봐봐. 주거복지잖아. 그러면은 주거복지 시설은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살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그래서 양로시설도 사실은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료복지는 뭡니까? 노인요양, 지금 병원 같은 것이지. 노인요양, 자, 요양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일단 의료야. 요양병원이잖아. 요양병원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지만 의료는 요양의 개념이잖아. 그럼 여가는 뭡니까? 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이것은 집에서 이제 출퇴근하면서 노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노인복지시설은 집에 있으면서 노인복지시설을 받는 거야. 여가는 아니야. 저희 어머님은 과거에 노인교실이나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은 다녔어요. 여가복지야. 근데 몸이 아프고 치매가 오면서 제가 노인복지시설을 지금 이용해. 그럼 이거 뭡니까?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 저희 어머니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다녀. 알겠습니까? 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고 일자리 지원기관이 있고 학대 피해 노인 전형 쉼터가 있어. 이것은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없어. 이 자체가 지금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주거복지, 의료복지, 여가복지, 재간노인복지 이 네 개를 잘 구별을 해야 돼. 그래서 봐봐. 노인주거복지는 양공주 해가지고 외운다잖아. 양공주.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그렇죠? 그리고 의료복지는 모두 요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나머지 여가복지는 노인들이 놀러 다니는 곳이다. 그게 복지관. 저희 어머니는 복지관 다니셨고 노인교실 다니셨고 경로당은 잘 안 갔어요. 솔직히. 여기는 노인들끼리 엄청 암투가 심해. 노인들끼리. 신구 세력의 교체를 맛봤어. 저희 어머님 세대가 퇴장하고 젊은 한 10대 정도 젊은 이 노인 여성분들이 그 노인 경로당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구세력으로 퇴출돼가고 어디를 돌아? 근처에 뭐 팔각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시간을 때우는 거야. 아, 근데 이거 엄청나더라고. 이런 것이 있었고요. 이거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 유형 이야기 많이 안 나온 문제였는데요. 이게 지금 실천론 쪽에 중간쯤에 한번 가봅시다. 가족.
저희 102페이지 보시면 가족체계의 개입 있죠. 거기 보시면 명확한 경계, 여기가 제일 좋은 가족이잖아. 경계가 명확한. 근데 우리가 지금 103페이지 보시면 가족의 경계에서 밀착된 가족 또는 혼돈된 경계, 우리 밀착가족이라고 나왔잖아. 유리된 가족, 유리가족이라고 나와 있잖아. 경직된 경계. 그러니까 명확한 경계, 좋은 가족이 없어. 여기는 너무 밀착돼도 문제가 있고 너무 떨어져도 문제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밀착은 뭡니까? 너무 붙어 있으니까 상호작용이 부족한 게 아니라 상호작용이 너무 심할 정도, 자율성이 결여질 정도로 심한 거야. 가족 간의 연대는 잘 될지 모르는데요. 너무 그러면 때로는 여러분의 개성이나 독립성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거의 그 팀의 성격만 드러나지 개인의 개성이 거의 죽어버려. 그렇죠? 봐봐. 가족 간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결여돼 있어. 획일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강요해. 주로 이런 집단들이 예전에 그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이런 데 보면은 부부끼리 아이를 낳는데 그 딸들 낳잖아요. 아버지가 딸들하고도 성관계를 하는데 다른 가족들하고, 그러니까 주변의 그 동네 사람들하고 아예 그 소통을 못하게 막아버려. 거의 폐쇄적인 생활을 해요. 자기들끼리는 거의 똘똘 뭉쳐 있어.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청소년들이, 그 소녀들이 그런 개념을 몰라. 이건 당연히 아버지하고도 이렇게 성관계도 해야 되고 이러는 것으로 알아. 그게 이제 밀착된 가족이 범죄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유리된 가족은 뭡니까? 가족 구성원 상호작용이 적어. 자, 여러분 집안도 만약에 이런 집안이 있을 수 있어. 엄마 따로, 아빠 따로, 나 따로. 서로 관여를 전혀 안 해. 따로 국밥이야. 이러면 가족 구성원 상호작용이 좋고 응집력도 결속력도 낮아. 다른 가족에 대한 관심이 결여돼요. 나야 우리 집에서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나는 나대로 살아.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개념이야. 이것도 안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밑에 써져 있잖아. 혼돈된 경계와 경직된 경계 사이에 위치한 밀착가족과 유리가족 사이에 위치한 명확한 경계의 가족을 가장 이상적 가족이라고 본다. 그렇게 나와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읽어봤다면, 한번 제가 읽어보라고 하는데 많이는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읽어봤다면, 또 읽어보지 않았어도 밀착되어 있는데 상호작용이 부족하다. 이건 개념적으로 맞지도 않아.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 6번 체계이론 나왔는데, 우리가 일단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여기서 이제 공부를 이건 많이 했죠. 체계이론 6번이죠. 거기 보시면 봐봐. 엔트로피는 무질서성이라 그랬지. 4번에. 무질서성이 증가하면 어째요? 체계나 체제가 파괴된다 그랬지. 그래서 조직이 또는 체계가 체계로서 계속, 조직이 조직으로서 유지되려면 엔트로피를 줄여야 한다 그랬지. 그럼 네겐트로피라고 해야 되지. 내가 이 한 글자 갖고 장난친다 그랬죠. 결국은 네겐트로피인데 엔트로피라고 나와서 틀렸다. 나머지는 혼론, 상호작용성, 항상성 다 같은 말로 써져 있네요. 자, 7번 문제를 봐볼까요? 자, 사회복지사의 역할인데 실천론. 이번에 문제를 보면요. 여러분 실천론 쪽이 많이 나왔어요. 1번도 실천론이죠. 실천 및 실천기술론. 3번도 실천 및 실천기술론이죠. 5번도 그렇죠. 7번도 그렇죠. 사실 6번도 실천론에 넣을 수 있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15번도 실천론 성격이죠. 16번도 실천론 성격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이 좀 부족했지만. 그러니까 실천론 쪽이 문제가 둘,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정도 나왔다는 것은 기존에 한 4개에서 5개, 많으면 5개인데 6개, 한 2개 정도 더 많이 나왔다고 봐야 돼요. 이번에 우리 행정이 전혀 안 나와버렸죠. 행정이 전혀 안 나와버렸잖아. 그렇다고 보면 내년에는 사회복지 행정이 나올 여지가 있어요. 하나나 2개 정도가. 그리고 우리 정책론도 원래 많이 나왔잖아요. 정책론 문제도 보면은 10번도 정책론 쪽에 넣을 수도 있지만 역사예요. 11번도 암기사항이지만 정책론에 들어가지만 정책론의 원칙적인 내용은 아니죠.
어쨌든 굳이 정책. 그러면 이제 12번 우리 정책론 했었죠. 조지와 윌딩. 그리고 정책론이 없나? 없네. 이렇게 희한한 것까지 해서 해봤자 3개밖에 없잖아. 진짜 3개밖에 안 나왔네. 너무했죠.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론 쪽으로 많이 나가버렸어. 정책론 쪽에. 그리고 쓸데없이 고려시대 후 구빈제도 막 이런 거 나오고. 근데 이런 게 이게 한 5년에 한 번씩 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연대별은 어차피 외워야 되는 것이고, 이건 법제론으로 넣어도 되고, 정책론으로 넣어도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법제론이 조금 상대적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론인데, 이거 국어 공부라 했죠. 행동가는 어떤 머리에 띠를 두르고 나가서 싸우거나 사람들을 조직하거나 활동하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한부모 가족의 청소년이 지역사회 내 방과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연계해줬다. 연계는 어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연결이니까 중개죠, 중개. 연계는 연결이니까 중개자 쪽이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틀리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개와 중재와 협상과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중개, 중재, 협상. 행동가 쪽이 나왔고 활동가 쪽이 나가긴 했지만, 이것도 근데 실천론 쪽이고요. 법제론 쪽이 또 들어갔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지금 싫어요. 왜 그러냐면은, 실천론은 실천론 쪽으로 다 모아놓고, 정책론 정책으로 모아놓고, 왜 이렇게 1, 3, 5 이렇게 하고 해놓지?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뭐 틀릴 줄 알았나 봐. 책 볼 때 짜증나잖아요. 봐봐.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치료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해. 근데 이미 답을 줬네. 치료 및 재활. 답 3번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걸 틀리면 안 되지. 여기서 이제 어떤 애들은 머리를 써. 이렇게 쉽게 문제를 낼 리가 없어. 라고 막 다르게 생각해. 본인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지? 거저 주는 문제였다.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이런 시설들은 의외로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이거 우리 법제론 쪽에서 했나요? 법이니까 법제론으로 했지만, 이것도 아마 법제론 쪽이라기보다는 실천론 쪽 제일 뒤에 있었지. 거기서 우리가 외우라고 했던 거지. 저는 법제론으로 분류했지만, 여러분이 배운 것으로는 지금 121페이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하고 뭐 수련시설 나오고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치료재활센터가 시험에 나와버렸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치료재활센터, 청소년복지지원시설. 우리가 외우라고 그랬었잖아요. 그 문제가 역시 또 나왔습니다. 말이 법제론인지 실은 실천론이. 그럼 실천론이 진짜 많이 나온 것이죠. 자, 우리나라 아동복지인데요. 자, 아동수당 말이 안 된다 그랬지.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늘렸다. 그리고 우리 그 법 내용, 그 해설 내용을 봐보세요. 이것까지는 우리가 그때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다행히 그 문제가 안 나왔지만, 2세 미만의 아동,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그러니까 2세 미만은요, 실은 60만 원 받는 거예요. 맞죠? 추가니까. 8세 미만에게 매월 10만 원이고, 2세 미만은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추가로 더 지급한다. 그래서 외워야 돼. 2세 미만, 8세 미만, 10만 원, 50만 원인데 추가니까 실은 60만 원 받는다. 2세 미만은. 정리를 하셔야 되고. 아동수당은 주로 이렇게 이 나이하고 금액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나머지는 별로 아직 나오지 않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기에 보시면 3번에 드림 스타트 이야기 해줬었죠. 취약계층 아동의 꿈을 갖게 하는 그런 스타트.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호아동 자립 지원이라든가 디딤 씨앗 통장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문제풀이 하면서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될 내용인데, 관심 갖게 정리를 하셔야 돼. 이런 부분들을. 디딤 씨앗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우리를 연맥이는 것이긴 하지만. 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찾아서 연말에는 정리를 해야 돼요. 연말이나 내년 초쯤 한 2월쯤에 정리하는 게 제일 좋겠다. 1월이나 2월쯤에. 왜냐하면 새해가 시작되면서 추진되는 정책이 있거든. 1월이나 2월쯤에.
적어도 국가직 전에는 한번 봐야 된다. 고려시대의 구빈제도인데 여러분 사창제 있죠. 사창제는 조선시대의 제도라고 역사에서도 배운다는데. 그렇죠. 안 틀렸습니까? 틀렸습니까? 안 틀렸습니까? 이거 말하네. 맞았어? 어? 아, 이거 맞았어요. 역사에서 이 사창제 이거 배울 거예요. 뭐 상평창, 흑창, 사창에서 뭐 삼창제도 해가지고 배우잖아요. 흑창은 고려 조선의 공통으로 다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것들 여러분이 정리를 하신다면 이거 사창제를 틀리면 안 될 것이다. 사창은 조선시대 각 지방 군현의 코촌락에 설치된 공물 대여 기관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해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연대별로 제정된 것은 결과적으로 암기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스트레스 받아요. 뻔히 나올 줄 알면서 지금 틀리거나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것을 다 찾아봤는데요. 가만히 있어봐라. 거기 누가 나한테 그 종에다가 써줘. 그 연대표 주세요 하고 이따가 나한테 줘. 연대표하고 노인복지시설표 있죠. 그거 표하고 또 생각나면 내가 불러드릴게요. 어쨌든 이거 11번은 해설을 보고 여러분이 그대로 찾아서 외우셔야 돼. 이거 내가 설명할 것은 아닌 것 같아. 제가 다 연도는 찾아드렸거든요. 우리 책을 보고. 12번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조지와 윌딩이 제시한 사회복지 이념인데 혹시 제가 여러분 타이틀 외우라 그랬지? 조지 윌딩한테 내용이 무슨 이론이 막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안 된다니까. 조지와 윌딩 하면 두 개가 떠올라야 돼. 이데올로기 모형과 수정된 이데올로기 모형. 그러면 조지와 윌딩의 이데올로기 모형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처음에 반집합주의. 그 다음에 그렇지. 소극적 집합주의. 또 사회민주주의. 또 마르크스주의. 여기 사회민주주의는 그 수정된 것에 나왔지. 그래, 그런 줄 알았어. 마르크스주의 이렇게 나와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이게 이제 조지와 윌딩의 지금 이데올로기 모형이고, 조지와 윌딩의 수정된 이데올로기 모형에서는 반집합주의가 뭐였어요? 반집합주의.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정책론 가보세요. 몇 페이지지? 165. 펴보세요. 165. 신우파. 그렇지. 명칭은 좀 달라도 내용은 거의 똑같다 그랬지? 신우파. 이게 우파 사고니까. 이게 반집합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잖아. 개인의 자유를. 이게 신우파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중도노선 좀 비슷하죠. 중도노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가 마르크스주의 나와 있지. 마르크스주의. 근데 여기하고 완전 똑같진 않은데 이제 애매하게 놓여 있는 것이 이제 사회민주주의죠. 그리고 나서 이 네 개 외에 케인즈주의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녹색주의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성주의인 페미니즘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 추가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목차를 외우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수준이다. 여기서는 지금 일반적인 이데올로기 모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3번의 내용을 봐보시면 사람을 중시하며, 아니 시장을 중시하며 자본주의 체제의 조절 능력을 믿어 복지국가에 반대한다. 이것은 시장을 중시하는 것은 시장주의 개념이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게 시장주의 개념이야. 그래서 소극적 집합주의가 아니라 신우파, 즉 여기서는 반집합주의다. 알겠습니까? 이거 틀리시면 안 된다. 우리가 강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사회적 구성주의, 혹시 이거 틀렸습니까?
그 구성주의의 의미는 주관주의, 상대주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구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교육학에서도 이거 하고 모든 학문에서도 구성주의 관점이 나오는데 구성주의 관점은 미시적 성격을 좀 띠고 있어요. 주관주의, 상대주의 성격. 그래서 봐봐. 주관주의, 상대주의 현상은 외적으로 동일한 현상도 개인의 믿음, 전통, 관습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주관주의, 상대주의잖아. 근데 2번이 틀렸어. 객관적 실체와 사실관계 파악. 이것은 실증적 연구 방법 내지 객관성이야. 객관주의야. 객관주의. 객관적이라고 써져 있잖아. 그러니까 사회적 구성주의. 사회적이든 개인적이든 구성주의는 어쨌든 주관주의, 상대주의 관점이다. 니은이 틀렸어요. 그래서 현실에 대한 사회적 구성은 주로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대화를 알고 있어요. 다행히 지문이 한 개가 없었죠. 한 개짜리가. 대화를 강조합니다. 교육학에서 공부를 한 친구들이 조금 더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우리 책에서도 사회적 구성주의 내용이 어디가 있냐면 131페이지 봐보세요. 지역사회복지에서. 사회구성주의 나와 있지. 131. 위에서 세 번째. 봐봐. 포스트 모더니즘도 주관주의, 상대주의예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영향도 주관주의, 상대주의도 미시성격이에요. 봐봐. 전통적인 실증주의를 비판, 아까 내가 논리 실증주의를 비판한다, 객관주의를 비판한다 이 말이지. 사회 현실에 관한 기존 지식이 지배집단 이익을 대변하는 경향이 비판적이다. 그러니까 사회에 관한 기존 지식이 지배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비판한다고 보면 왜 기존의 보편적 지식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거야? 지식의 다양성을 부정하니까. 그런데 세 번째가 주관주의, 상대주의가 많이 나와 있네. 기존의 맥락의 이면, 기존의 사회문화적 배경 맥락의 뒤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비판 정신을 재구성하니까 기존의 것을 뒤집어 엎는 거야. 이게 사회 비판적인 성격도 있고 주관주의, 상대주의 성격도 있고. 근데 그 내용이 약간 좀 부족한 듯해서 해설은 제가 인터넷에서 뒤져가지고 내용을 좀 더 내용을 심화 확대 추가를 시켜놨으니 사회구성주의 내용 좀 많이 써져 있잖아. 좀 읽어보시되 굵은 글씨 제가 체크를 해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란다. 우리 해설을 한번 봐보시면 봐봐. 우리 주변의 현상은 객관적 실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다. 그렇죠? 그리고 봐봐. 2번에 굵은 글씨 안 했지만 조직의 속성이나 대화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우리가 현상에 대한 의미의 속성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구성주의 출현 배경도 봐봐.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성 추구. 우리가 사례관리는 전문성이 아니라 통합성을 추구한다 그랬잖아. 그 전에는 전문성이었거든. 전문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논리실증주의에 기반한 객관적 지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심했어. 그래서 80년대 초반 논리실증주의가 과연 우리한테 쓸모가 있나? 이제 사례관리 통합주의가 나오게 되면서. 그래서 해석적 패러다임이 관점에 바탕을 두고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다 주관주의, 상대주의 성격이야. 받아서 사회적 구성주의가 출현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실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야. 우리가 저것을 동그랗다고 생각하니까 동그란 것이지 진짜 동그란지 아닌지는 모른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절대 진리나 객관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야. 진짜 네모나게 보인 게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지. 사회적으로 구성된 현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재창조된다고 봤어. 그리고 이제 5번. 언어와 대화를 통해 이런 사회적 구성, 그것도 밑줄을 그으세요. 우리 아까 지문에 나왔잖아. 언어와 대화를 통해서 사회적 구성은 이루어진다. 밑에도 여러분이 똑같으니까 또 읽어보세요.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주관주의, 상대주의 관점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14번에 등간척도. 모처럼 이제 사회복지 조사론이 또 한 문제가 나왔죠. 명명서열, 동감, 비율, 척도.
그렇죠? 우리 책에서 보면은 지금 어디 쪽일까요? 43페이지 한번 펴보시고. 거기 명명서열 동간 비율척도 있죠. 제가 이제 여기서도 강조를 했는데 우리 해설에서는 제가 중요한 부분은 강조점을 찍어놨는데 해설에 그것이 돼 있나? 해설에 이렇게 강조점이 다 이렇게 눈에 보이게 돼 있나요? 조금 굵은 글씨로 약하게 보이네. 조금 굵은 글씨로 보이네. 약간 굵은 글씨로. 자, 여기에 포인트는요. 명명은 이름 역할을 하니까 배타적 속성이에요. 기억은 명명척도예요. 명명 또는 명목척도. 남자는 1, 여자는 2로 나누잖아. 배타적 속성이잖아요. 일정한 간격이니까 등간이지. 동간 또는 등간. 니은은 맞아요. 그런데 절대 0점이 존재한다면 비율척도라 그랬지. 동간척도는 절대 0점은 없어. 그래서 더하기 빼기, 가감만 가능하지 비율에 해당되는 곱하기 나누기는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기억은 명명, 명목, 니은은 동간 내지 등간, 디귿은 비율, 서열척도만 빠졌구만. 그래서 이것들을 구별하라는 문제, 결국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자 15번 파펠과 로스만이 제시한 세 가지 모델에 대한 설명이야. 집단사회복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안 배웠다 치면 상식으로 접근해 보세요. 치료 모델은 당연히 개인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도구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치료 모델은 사회적 기능 수행상 문제가 있는 개인의 회복을 위해서 임상적 치료잖아. 임상은 병원에서 치료하는 개념이야. 그 다음에 4번 봐보세요. 상호작용 모델은 집단 성원 간의 상호적인 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 너무 글이 잘 읽히죠? 자, 그러면 사회적 목표 모델은 집단 성원에게 기술과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과 강의. 여러분, 교육과 강의가 나오면 차라리 이것은 상호작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해설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책에 없으니까 거기를 보시면 봐봐. 집단 성원에게 여기 나와 있네.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죠. 교육과 강의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집단은 교육 집단이다. 근데 사회적 목표 모델은 무슨 집단이냐면 거기 보면은 교육 집단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여기 봐볼까? 사회적 목표 모델은 집단 활동을 통해 더욱 넓은 지식 기반을 창출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시민을 배양할 수 있다. 집단 활동을 통해 더욱 넓은 지식 기반을 창출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시민을 배양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집단의 초점은 개인의 성숙과 민주시민의 개발 역량이다. 이 민주시민의 역량을 개발한다. 교육 집단이 아니라 민주적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두 번째 뒤에 굵은 글씨가 안 돼 있는데 이 모델은 민주적 집단 과정을 중시하지. 민주적 집단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문제는 교육 집단으로 돼 있지. 사회적 목표 모델 굵은 글씨에 이 모델은 민주적 집단 과정을 중시하기. 민주적 집단이야. 근데 이 민주적 집단의 초점은 뭐다? 개인의 성숙과 민주시민의 역량을 개발한다. 집단 성원의 과업은 사회적 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초기에는 뭐 어쩌고 저쩌는데 집단의 장기는 더 나은 민주사회 건설이다. 그러니까 민주적 집단을 중요시하고 민주적 절차를 개발하고 유지하고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성숙과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되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민주사회 건설이야. 그러니까 민주적 집단이네. 교육 집단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보시고 나중에 한번 파펠과 로스만의 세 가지 유형, 여기는 지금 사회적 목표 모델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가 한번 자료를 만든다고 했는데 깜빡해버렸다. 16번 한번 봐보세요. 이건 제가 자료를 나눠드렸었죠. 기록의 유형. 이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상식선에 접근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요. 일단 문제 중심 기록은 문제 영역을 목록화해서
주관적 정보, 객관적 정보, 그 다음에 사전 계획을 기록한다. 여러분이 우리 그 나눠준 자료를 봐보세요. 문제 중심 기록에 3번의 기록 방법 있죠. 그게 시험에 나왔어요. 주관적인 서브젝티브, 오브젝티브, 객관적인, 그 다음에 어세스먼트, 사정, 그 다음에 플랜, 계획. 각 문제에 대한 이런 기록 방법을 쓴다. 그 네 가지 기록 방법이 지금 나왔어요. 옳죠.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봐봐. 이 교묘하게 문제를 봤는데 이야기체 기록은 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에 있었던 모든 일을 대화 형태로 기록한다. 자, 모든 일을 대화 형태로 기록하는 것은 기록의 유형 첫 번째 과정 기록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교묘하게 말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건 틀리라고 내는 거야. 이게 좀 어려웠을 것이다. 파펠과 로스만은 오히려 읽어보면 감을 잡을 수도 있어요. 1, 2, 4번이 좀 분명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16번이 좀 어려울 수 있고, 요약은 봐봐. 말 그대로 사회복지관에서 많이 쓰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상황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기록한대. 주로 클라이언트에게 일어난 변화에 초점을 둔대. 그러면 아까 이야기체를 봐볼까요? 이야기체 기록은 우리가 뒤에 넘겨보면 봐봐. 첫 번째 내가 밑줄을 그어놨지. 대화 형태가 아닌 기록자에 의해 이야기하듯이 내용이 재구성돼. 대화 형태가 아니야. 이야기를 대화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대화 형태가 아니라 기록자가 이야기하듯이 내용이 재구성되는 게 이야기체로 기록하는 거야. 그래서 어려웠다. 과정 기록은 정보 수집을 통해 얻은 자료를 선택해서 핵심 내용이 아니라 과정 기록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한다 그랬지. 틀렸고. 요약 기록은 사회복지사 성찰과 슈퍼비전을 통해 면조사, 코멘트 부분을 구별하여 기록한다. 요약 기록은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기록하고 봐봐. 요약 기록은 거기 4번에 뭐가 틀리면 사회복지사의 성찰과 슈퍼비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요약 기록에 4번 봐보세요. 사회복지사가 한 일보다 클라이언트에게 일어난 변화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나눠준 자료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으니까 요건 여러분이 기록의 유형으로 정리를 하시고 이게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7번. 17번은 이걸 근데 틀렸더라고. 앞에 것들을 다 또 맞아놓고. 이거 법이잖아요. 우리 이쪽에 앉은 여자분 있잖아요. 85점 맞았는데 이건 맞았어야지. 이건 내가 별표를 하고 강조했으니까 90점 맞아야 돼. 90점 맞으면 돼요. 이번 시험에서.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자, 사회보장 급여법이죠. 자, 지역사회 보장 계획인데, 여러분, 지역사회는, 시군구는 생활보장위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 그랬지. 예, 틀렸어요. 이것만 특이하게 보통 일반적인 기본계획은 5년인데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4년이라 그랬지. 요거 썼고. 그 다음에 시군구 의회 보고를 거치죠.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만들어서 시군구 의회에 넘겨요. 그럼 시군구 의회는 어디로 가요? 시도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시도에서 시도의회까지 간 다음에 보건복지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국무총리 산하 그쪽으로 생활보장위원회로. 그렇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그래서 답은 니은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거기 우리 해설에도 있지만 우리 책에도 있고 지금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해놨죠. 내가 수업 시간에 분명히 강조했던 것이고 우리 책으로 보시면 이것은 어디 쪽이야? 지역사회 그쪽으로 가봅시다. 자, 140
151. 151 보시면 제가 두 번째 별표 치라고 했었고 4년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있는 것을 끊어서 자, 시군구 의회 보고, 그 시도지사. 그럼 시도지사는 시도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이것은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아니지. 그리고 시도 의회 보고. 그리고 끊고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이렇게 간다 그랬지. 이 3단계로 나누는 거.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기초연금은 또 쉽게 나왔네요. 기초연금은. 어떻게 나왔어요? 노령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존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급여용.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문제가 이미 기초연금을 물어보고 있어요. 기초연금법상. 그럼 기초연금법이 따로 있다는 말이잖아. 근데 갑자기 왜 국민연금이 나오냐고. 그럼 이 두 개가 겹치겠어요, 설마? 법을 만들 때? 서로 다르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번의 내용은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인 노령연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령연금과 별도로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위 70%죠. 상위 30%를 뺀 나머지 70%의 노인들에게 소득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뭡니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그걸 물어봤는데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을 이야기해버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2번이 틀리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사회보장급여법이 나왔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 자문하는 업무인데요. 여러분 우리 해설을 봐봅시다. 법을 또 안 가져온 친구도 있으니까. 사회보장 41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 자문하는 사항.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많이 시험에 나오니까 약간 옆쪽에 조문까지 가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아마 1항 위주로 우리가 봤을 거야. 2항을 봐야 되는데 한두 개만 봤을 거야. 그래서 다음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평가. 근데 평가 기준 제정이라고 나와버렸지. 평가에 관한 사항인데. 사회보장 지표, 사회보장 급여 제공, 사회보장 추진, 그 다음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 이런 것들 5개를 우리가 왜 6은 그 밖에니까 빼버리고 그래서 분명히 평가에 관한 사항은 있지만 평가의 기준 제정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되 어쨌든 약간 사이드 지문이 나왔다. 그러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원체 중요했기 때문에 본 친구들도 아마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 20번 문제 이제 우리가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요. 봐봐. 이들은 이것을 거의 틀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후원금의 수입 지출을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 연 1회 이상 이런 것들을 개인에게 통보를 해야 돼요. 실제로 조문 제가 다 찾아드렸고 저는 기업권에서 살짝 오류가 있었죠. 개인 결연 후원금은 당해인이 그러니까 개인이 그 시설에 있는 그 클라이언트하고 개인적으로 자매 결연을 맺은 거야. 그런데 정신질환으로 관리 능력이 없다면 시설장이 대신 받아서 관리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건 저는 이것이 횡령배인 문제 때문에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아이가 정신질환으로 관리를 못한다. 그건 사각지대로 붕 뜨잖아. 그러니까 일단 시설장에게 맡기되 시설장을 잘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는 기억니은 이것이 다 맞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20번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제일 까다로울 수 있었는데 20번은 변별력이 없었고 오히려 19번을 좀 틀렸고요. 실제 문제를 보면 17번이나 18번은 틀려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몇 번이다 아까 기록 쪽에 16번하고 19번 쪽에서 애들이 약간의 지금 좀 난이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20번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안 틀린 거 보면.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20문제 중에서 18문제 정도를 여러분이 커버하고 이 두 문제에서 이제 좀 조상이 돌봤지 않았냐. 요 문제로 좀 가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최소 85, 평균적으로 한 90 정도는 맞았으면 좋겠다. 평균적으로. 대신에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문제풀이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책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파펠과 로스만의 문제를 우리가 다뤘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가
국가직에 비해서 오히려 좀 쉬웠다고 보여지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 그냥 20번 문제가 가장 까다로울 줄 알았는데 여러분은 안 틀렸더라고. 실제로 물어보니까. 그럼 오히려 변별력이 있는 것은 19번 문제가 차라리 변별력이 있었고 16번 우리가 안 배웠지만 문제풀이를 했다면 커버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면 적어도 만약에 문제풀이가 우리가 갔다 하면 95점 정도 커버해야 할 문제의 수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올해 고생 많으셨고 우리가 내년 이맘때는 적어도 이제 이 자리에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제가 항상 사회복지 여러분한테 하시는 말은 어떤 거예요? 따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반복해서 정리해버리자.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복습을 최소한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영어라든가 아까 내가 영어 선생님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영어가 국가직보다 더 쉬웠대요. 행정법도 그렇게 어려웠다고 안 해. 그럼 여러분하고 선생님과 인식 차이가 있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국가직보다 쉬웠대. 아, 진짜? 그래서 이번 커트라인은 전체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건 영어가 변별력이 없고 암기 과목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미치거든요. 사실 공부를 잘하는 쪽, 합격자 쪽에서 보면은. 그래서 좀 그러죠. 국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국사도 이번에 뭐 다 맞은 애들이 있었던데. 아니, 왜 그러냐면, 청주에 있는 그 친구인데 12월에 수업을 들었거든요. 걔는 교육학 하나 틀렸고, 근데 교육학 하나 틀리면 안 돼, 그 애는. 어려운 걸 맞았으니까 쉬운 걸 틀렸더라고. 100점 맞아야 되고, 국사를 다 맞았더라고. 국사가 쉬웠나 봐요. 행정법을 다 서쫓고 뭐 했는데, 걔가 이제 영어가 좀 약해. 그래서 이제 영어만 좀 어느 정도 맞았으면, 이번에 걔는 교육 행정직 합격하는 것이고, 사회복지 쪽에서는 여러분이 영어를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일정 수준 정도 60을 넘겨야 돼요, 최소. 60을 넘기시고 암기 과목을 90점 이상을 맞으려고 하잖아. 그럼 사회복지는 어지간한 직렬에서 다 합격합니다. 화이팅 하시고 어쨌든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